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학습지 20번을 볼 거고요. 교과서는 따로 보지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회교과서에서 어떠한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과학교과서에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효된 하브르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반 친구가 낸 질문 중 하나를 통해 공부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과학교과서의 일부를 같이 읽으면서 한번 어떤 설명 방법이 쓰이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닮은 자손 남기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한번 같이 볼까요? 생식은 생물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손을 남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생식이 무엇인지 그 뜻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생물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생식이라고 한다 라고 하며 생식이 무엇인지 그 뜻을 얘기해주는 정의가 사용되고 있네요. 그 다음 대부분의 생물은 암수가 있어서 자손을 남기지만 암수 구별이 없는데도 자손을 남기기도 한다. 자손을 남기는 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수 구별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암수 구별이 있는 경우.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으니 간단한 대조가 쓰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괄호 1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설명 방법은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는 정의와 차이점을 간단하게 언급해주는 대조가 쓰이고 있다라고 봐놓으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정리할 것도 적네요.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괄호 2번 설명이 있네요. 몸의 일부가 분리되어 자손을 만드는 생물이 있다. 무성생식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암수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고 몸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무성생식이다. 무성생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무성생식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무성생식의 방법에는 분열법, 출합법, 포자법, 영양생식 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성생식이라는 상위 개념을 그 아래에 있는 분열법, 출합법, 포자법, 영양생식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균, 아메바, 집신벌레와 같이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세포가 분열하여 두 개의 세포를 만들어서 각각 새로운 개체가 된다. 이와 같은 생식 방법을 분열법이라고 한다. 지금 앞쪽에 세포가 분열하여 두 개의 세포를 만들어서 각각 새로운 세포가 된다라는 분열법의 뜻을 설명해주는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분열법에 해당하는 생물이 무엇인지 세균, 아메바, 집신벌레가 있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었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예시가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로 내용이 계속 진행됩니다. 효모, 히드라, 말미잘, 산호 등과 같은 생물은 몸에서 돌기가 나서 떨어져 나간다. 몸에서 싹이 나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하여 출합법이라고 한다. 몸에 나타난 돌기가 떨어져 나와서 개체가 된다 라고 출합법의 정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러한 출합법으로 어떠한 생물이 과연 생식하는지 그 예시도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와 버섯과 같은 예시가 나와 있고 개나리, 선인장, 잔디, 고구마와 같은 예시가 있고요. 그때의 그것과 관련된 포자법과 그 다음 영양생식이 나와 있고 포자법은 몸의 일부에서 포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싹이 터서 개체가 된다라는 정의. 마찬가지로 영양생식은 잎, 줄기, 뿌리와 같은 영양기관이 떨어져 나가서 개체로 자란다.
같은 정의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뜻설명 인내의 정의구나,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넘어가네, 구분이구나, 각각에 해당하는 개념의 예를 가지고 왔네, 예시구나 라는 식으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내용을 하나하나 읽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빠른 느낌도 있지만 한번 멈춰서 눈으로 읽어보고 설명을 다시 본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괄호 2번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명 방법은 뜻을 풀이해주는 정의, 특정한 현상에 해당하는 예를 가지고 와서 이해를 돕는 예시, 그 다음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나아가는 구분이 쓰였다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식세포의 결합을 통해 자손을 남기는 생물이 따로 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아까 전에는 무성생식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이제는 유성생식을 설명해 주고 싶나 봅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생물은 암컷과 수컷이 따로 있는데 각각이 생식세포를 만든 이후에 짝짓기를 통해 자손을 남긴다. 이와 같은 생식 방법을 유성생식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유성생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은 생식기관으로 정수와 난소를 가지고 있다. 수컷은 어떻게, 암컷은 저떻게 한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의 공통점은 바로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공통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비교가 쓰이고 있고요. 근데 그때 수컷과 다음 암컷은 다르다. 수컷은 정소에서 정자를, 암컷은 난소에서 난자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컷과 암컷이 같은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대조가 쓰였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은 공통점, 연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공통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고요. 다음 똑같이 생식기관이 있지만 수컷과 암컷은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보라색 부분이 바로 대조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정의, 유성생식이 무엇인지 뜻을 풀이했고요. 그 다음에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들이 생식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공통점에 주목한 비교, 그 다음 수컷과 암컷을 나누어서 서로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대조, 크게 세 가지가 쓰인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4번을 같이 볼게요. 무성생식에서는 몸의 일부가 분리되어 자손이 만들어지니까 모체, 엄마와 똑같은 체세포를 가지게 되고 자손에게 정보도 그대로 전달된다. 자, 무성생식의 경우에서는 몸의 일부가 분리되어 자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인, 그래서 엄마와 똑같은 체세포를 자손이 가지게 되고 정보가 똑같이 그대로 전달된다 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묶여져 있는 인과가 나타나고요. 이때 그대로 자손에게 전달되고 똑같이 체세포를 가지기 때문에 무성생식은 환경이 좋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홍 색깔로 표시하는 이 부분 전체가 원인이 돼서 무성생식은 빠르게 많은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인과가 쓰이고 있네요. 그 다음 무성생식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서 유성생식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생식은 암수세포를 따로 만들고 암수의 생식세포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짝짓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인, 결과적으로 복잡하다.
근데 새로운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인, 부모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결과.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 인과가 쓰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무성생식이 어떠한지, 아래에서는 유성생식이 어떠한지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조가 쓰였다고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괄호 4번에서 쓰인 것은 원인과 결과가 묶여져 있는 인과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대조가 쓰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내려와 볼게요. 염색체에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 이어 달리기에서 패턴을 넘겨주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물이 이어갈 때도 대를 부모의 특징을 전달해주는 정보를 주어야 한다. 자손이 부모를 닮는 이유도 이 정보가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가 있지요. 정보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원인, 자손이 부모를 닮는다. 결과. 원인과 결과가 묶여있는 인과가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읽어보시면 되고,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염색체라는 하나의 전체, 대상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누고 있는 분석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면 염색사가 무엇인지 설명이 있습니다.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 가느다란 실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을 바로 염색사라고 말을 해준다. 그래서 괄호 1번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염색사에 대한 정의까지 같이 챙겨볼 수 있겠네요. 정의, 그 다음 원인과 결과를 묶는 인과, 하나의 대상을 그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보는 분석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의, 인과, 분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이 지금 이어지는데 괄호 2번, 3번, 4번에서는 어떠한 것이 적혀 있는지 선생님이 답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괄호 2번 글에서 사용된 것은 정의와 예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오타도 있습니다. 휘해가 아니라 이해라고 오타 수정 부탁합니다. 그 다음 괄호 3번에는 정의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비교와 대조도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비교와 대조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울 텐데 선생님이 표시해주는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끝으로 괄호 4번에서는 인과가 쓰입니다. 답만 적어주는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수 있는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바탕으로 신선한 하부루타 질문 만들고 답 만들어서 올려주면 되고요. 다른 친구의 답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잘 만들어서 올려봅시다. 오늘 수업도 듣느라 고생 많았고 남은 하루 즐겁고 또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